시청자 여러분, 한가위 명절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여러분들의 염려 덕분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오늘 이제 우리 함께 통일로 가는 길 TV 유튜브 방송에 한민족사 강좌 세 번째 강좌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국강산 강계토경 평안 호태 왕릉 비문에 이제 서론격으로 한번 하고요. 짤막하게 15분간.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했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번에 하다만 국강산 강계토경 평안 호태 왕릉 비문에 그 고추모 왕,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고주몽이라고도 하고요. 고추모 왕에 대한 내용을 오늘로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거는 다시 읽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기억을 떠오르기 위해서 지난번에 공부한 데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옛적에 추모왕께서 나라의 기틀을 창업하셨다. 북부여 출신으로서 천재님의 자손이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셨다. 알을 깨고 출생하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성스러운 덕이 있으셨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내용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로 추모왕께서 이제 북부여 출신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 화면처럼 고추모 왕의 가계는 우선 출자 북부여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북부여는 단군 해모스께서 창업을 하신 뒤에 그리고 이제 맨 나중에 이제 그 고무서라는 분이 이제 고추모 왕에게 이제 자리를 양보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 화면을 보시면은 고추모의 가계는 즉 출자 북부의 의미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첫째는 해모수가 북부여를 창업하셨습니다. 원래 대부여가 이제 단군 고열가 사후에 너무나 나라가 어수선하고 또 한족들이 계속 쳐들어오고 하여튼 삼한 그 광경제가 무너진 뒤로 단군 고열가 사후에 오가가 공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해모수가 웅심산에서 거병하여 북부를 세웠죠. 북부여를 세웠는데 그때는 BC 239년 4월 8일이었고요. 이분은 고리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고리국은 지금의 몽고 내륙을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그 해모세의 후손인 고주몽 때 와서 이제 고구려라는 나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북부여는 아시다시피 첫 번째 왕이 해모스였지만 두 번째 왕은 모수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해사고요. 네 번째 왕이 고우루죠. 이 고우루의 동생이 바로 이제 그 해부루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해부루가 왕이 되질 못하고 고드막 칸에게 밀려가지고 이 고드막 칸을 우리는 이제 동명왕 고드막 칸이라고 합니다. 이 고드막 칸에게 밀려서 이제 동부여 지금의 죄송합니다. 강원 저기죠. 두만강 유역 위로 이제 부곡저 지역이라고 하죠. 그 지역에 나라를 옮겨간 것이 이제 동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명왕 고드막칸이 그때 이제 창이 흥기해서 의를 주창하고 일어나서 이제 우리나라를 계속 쳐들어오는 한무제의 그 한나라 세력들을 물리치면서 이제 북부여의 대통을 잇습니다. 북부의 대통을 잇는데 이분은
단군 고열가의 후손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천재 자손으로서의 정통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고무서가 이제 6대째가 되죠. 그 고무서의 딸이 둘이 있는데요. 첫 번째 딸은 나중에 박혁거세의 왕후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딸이 바로 그 유명한 소선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고추모 왕이 출자 북부여라고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해모수의 둘째 아들인 고진이라는 분이 고구려 후였습니다. 제후였죠. 일종의 해모수와 천자, 황제라면 이제 고진은 고구려 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진의 아들은 역사상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분은 이제 실존했던 인물인 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고모수가 옥저후 불리지입니다. 옥저후 불리지라고도 불리고 본명은 고모수입니다. 이 고모수 옥저후 불리지가 이제 서암록을 지나가다가 유하 부인을 만나서 둘이 정식으로 결혼을 합니다. 이 부인에게 끌려서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고주몽인 것이죠. 뭐 서자니 뭐니 여러 말이 많지만 사실은 이 옥저우 불리지가 유하 부인하고 결혼을 해서 살다가 고추모가 태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여기에 대한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삼국사기 등등을 본다면 매우 복잡한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왜 이게 전개가 되느냐면요. 저 앞에 해모수의 그 고모수가 마치 해모수인 것처럼, 그러니까 유하 부인하고 해모수하고 결혼해서 고추모가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서적이 얼마나 부정확하냐면은 지금 북부여의 그 계통이 6왕을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해모수가 유하 부인과 결혼을 해서 고추모를 낳았다,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북부여 출신으로서 천재님의 자손이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셨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데 이 유하 부인은 해모수하고 결혼을 해서 고추모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고모수, 옥저우 불리지인 고모수와 결혼을 해서 정식 결혼을 해서 유하 부인과 두 분은 결혼을 해서 고추모를 낳습니다. 그 추모왕의 출생지와 출생일은 그 3번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가서번 부여, 저 동부여를 말합니다. 동부여에서 BC 79년 이민 5월 5일에 출생해서 BC 19년 9월에 붕어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을 무시하고 해모수와 마치 유하 부인의 자식인 고추모가 무슨 동부여에서 이제 이렇게 막, 물론 이제 대소왕 그러니까 그 헤브르의 아들 이제 양자죠. 뭐 금화라 그래서 금 개구리 모양을 한 그 아이를 산속에서 주워다가 길렀는데 그 아이를 양자를 삼아서 이제 제2대 동부여의 왕이 되죠. 그것이 그분이 바로 금화왕입니다. 그런데 그 금화왕이 또 이제 대소와 7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금화왕이 이제 홀로 된 유하 부인을 만나서 유하 부인을 데려다가 후궁으로 삼습니다. 정식 본마누라는 이제 7명이나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뭐 후궁이 몇이나 있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거나 유하 부인은 후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동부여의 왕의 후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은 것이 고추모인데 이게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 보시면은 이제 북부여 출신으로서 천재님의 자손이요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천재지자라고 나올 때에 이 천재지자의 의미가 매우 해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천재가 해모수라는 자기 조상의
자손으로서 이 자자를 천재지자의 자자를 그 후손으로 해석하면 이야기는 간단한데 사실 그 히브리인들도 모든 그 기록에 보면은 꼭 누구누구의 조상의 이름을 대서 누구누구의 아들 뭐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갖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 다윗의 자손이면은 다윗의 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손의 그 자자가 아들 자자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천재지자요 모는 하백열왕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천재의 아들이면은 그럼 바로 고추모의 아버지가 천재래야 되는데 천재지자라면 천재였느냐? 천재 아니거든요. 역사적인 기록에 옥조우 분리지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셨다 그랬는데 하백은 뭐냐? 하백은 뭐 물의 신. 그러니까 하는 여기서 이제 강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의 신인 하백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건 완전 신화가 됩니다. 물의 신은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 일종의 강 같은 큰 물을 관장하는 일종의 그 수군 대장, 수군 제독 뭐 이 정도의 벼슬에 있었던 그러한 분의 따님이셨습니다. 세 따님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뭐 놀다가 거기서 놀다가 이제 만난 사람이 해모수인데 해모수하고 유아 부인하고 눈이 맞아서 이제 아들을 낳았다, 잉태를 했다. 그리고 유아 부인은 이제 그 동부여의 금왕에 가서 해모수가 이제 버리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금왕의 후궁이 되어가지고 알을 낳는데 그 뒤에 나오죠. 알을 깨고 출생하셨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알을 깨고 나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요. 대부분의 이 동이족계의 신화, 그러니까 동이족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우리가 그 중국의 그 화하족과 대비해서 저쪽 서융족, 그러니까 서쪽 지역에서 온 족속들을 우리가 서융족, 약간 좀 서양의 피가 섞인 그런 그 코커시안의 피가 섞인 사람들입니다. 약간 코도 좀 높고요. 피부도 하얗기도 하고 때로는 뭐 검은 그 드라비디아족 한 사람들 있고 하여튼 서쪽에서 온 족속들 서융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중국사에 보면은 주로 이제 동남 연안 그 해안가에 살던 많은 구이족의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역사의 대부분을 살펴보면은 사망오제는 다 동이족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중국의 정통이라고 주장했던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마저도 동이족 계열이거든요. 그 뭐 상나라 즉 은나라의 탕왕이나 그 후손들 다 동이족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잘 아시는 진시황마저도 영씨인데 영씨나 그 당시에 조씨나 여러 가지 성씨들이 동이족 계열의 핏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이족계에서는 그 시조를 일종의 이제 신으로 이렇게 모시기까지 하는데 꼭 신화를 하나씩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난생설화입니다. 난이라는 것은 이제 알란자죠. 알, 계란 할 때 그 란입니다. 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동명왕, 이 고두막한을 말합니다. 동명왕 고두막한은 이제 북부여에 거기 나와 있다시피 5대 황제입니다. 흥의 창기해서 한무제의 그 아주 한나라 세력들을 때려 부신 아주 대단한 영웅이셨습니다. 그 동명지역, 옛날 신라의 고토라고 얘기합니다만 동명지역에서 일어나셨다 그래서 동명왕 고두막이라고 합니다. 고두막한. 동명성왕은 바로 이제 고추모 황제, 고추모 성제, 고추모 왕을 얘기합니다. 알을 깨고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박효것에 뭐 말이 히히히 울어서 가보니까 거기에 뭐 알이 있어서 데려다 길렀다. 그래서 뭐 왕을 삼았다. 석탈에 뭐 까치가 뭐 날아와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까치가 막 울어서 가보니까 거기에 알을 깨고 나온 아이가 있었다. 김수로왕. 그 6명의 그 가야 왕들이 그 참 알을 다 깨고 나왔다는 그러한 이야기.
심지어는 이제 우리 동이계열의 중국의 은, 즉 상나라 시조인 설. 이 설은 제국의 두 번째 비인 간적이 현조라는 새가 떨어뜨린 그 세 명의 여자들이 목욕을 갔다가 그 현조라는 새가 떨어뜨린 알을 삼켜서 임신했는데 그게 은나라 시조 설이 됐고, 설이 우왕의 치수 사업을 도와서 상지역의 제후가 되었는데, 그 상지역의 제후의 후손이 바로 탕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탕왕은 이제 그 아시다시피 자씨를 시조로 그 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하튼 거기에서 이제 또 마지막 왕 주왕의 삼촌 기자의 또 후예였던 우리 원래는 기시였고, 그 기시에서 나온 그 번안의 마지막 왕인 기준의 위만에게 쫓겨서 이제 한반도로 들어갔다고 하면서 거기서 나온 또 한씨, 뭐 이러한 그 복잡한 그 시조의 설화가 다 보면 난생설화란 말이에요. 알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할 때 왜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느냐? 한쪽은 이제 우리 이 동이족 계열은 봉황의 전설이 있습니다. 봉황이 뭔지 아시죠? 새 중에 가장 귀한 새가 독수리가 아닙니다. 그건 미국의 국조고요. 우리는 봉황입니다. 봉은 수컷이고 황은 암컷인데, 이 봉황은 새 중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전설상의 새죠. 이 봉황이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주 새의 최고의 신성시된 새입니다. 근데 새는 알을 낳거든요. 근데 그 알을 낳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느님, 천재, 뭐 이러한 하늘의 신의 모습을 한 그러한 후손들이 바로 이 국조 신하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다 신성시되는 일종의 그 신격화 작업이죠. 이걸 우리는 뭐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정말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믿는 것보다는 시조들에 대한 일종의 신격화, 시조 신의 개념으로 그렇게 그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해석하기를,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아이를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에서 그 양수가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모태가 일종의 알과 같은 비스무리한 모습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그 양수가 두껍게 둘러싸여서 그게 잘 그 태어날 때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 양수가 터져서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막 그러한 형상을 일종의 그 신성시에서 난생설화, 알로다가 상징한 것 아니냐, 막 그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태어날 때부터 성스러운 덕이 있으셨다. 이거는 뭐 자기 조상들에 대한 일종의 신격한데요. 그런데 이 이 성제 고추모 왕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7살 때에 이제 아시다시피 활을 만들어주면 뭐 파리를 맞힐 만큼 아주 신궁으로 어려서부터 싹수가 있으셨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훌륭한 덕이 있으셨는데, 이게 남의 왕궁에서 금화왕의 그 아들 7명, 대소의 아들 7명하고 살다 보니까 이거는 사냥을 가도 혼자서 7명을 다 상대해도 이기고, 무예가 뛰어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심지어는 말하고 뭐 소를 길러라 그럼 또 얼마나 또 말하고 소를 잘 기르는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는 일마다 그 참 복을 받아서 그런지 너무나도 잘 되다 보니까 이 대소가 장차 얘를 살려두면은 아주 위험하다. 이거는 이 나라의 그 아주 화근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7명의 아들들이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꾸며서 죽이기로 했는데, 소문을 들은 유하 부인이 그 정보를 입수해서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이제 빨리 도망을 가라. 그때 이미 추모왕은 예씨 부인이라는 그
부인을 하나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뱃속에 유리왕이 잉태되어 있던 상태죠. 그래서 이제 추모왕은 생명의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이제 도망을 가시는 거예요. 동부여로부터 이제 그 모부인, 그 유하 부인의 명을 받들어서 그 장차 심을 뭐 곡식들 뭐 이런 거 타고, 그 다음에 3명의 오이, 마리, 혁보라는 3명의 아주 동지들, 신하 장례는 이제 공신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수레를 타고 동남쪽으로 이제 달아납니다. 이제 동남쪽으로 오시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의 저기 두만강 저 위에 그 부곡저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남쪽으로, 동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내려오시던 중 부여의 엄니대수를 거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엄니대수. 그래서 엄니대수가 어디냐? 엄니대수는 지금의 송하강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은데요. 뭐 동가강이다, 뭐 그 다음에 또 엄체수다, 뭐 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농안 근처에 송하강이라고 보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이 충호왕이 이제 달아나는 노선을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STV라는 상생방송에서 만든 것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쉬운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서본은 거기 중간에 정가운데 가서본 촬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달아나십니다. 어디로 달아나겠어요? 동남쪽으로 달아나겠죠. 이제 백두산 쪽으로 달아나려면 동남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북부여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흥 안녕 산맥, 어마어마한 산맥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흥 안녕 산맥에서 발원한 송하강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웅심산은 아시다시피 해모수께서 일어나신 곳입니다. 지금의 설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려오시다 보니까 송하강에서 이제 걸린 거예요. 이제 막힌 거예요. 뒤에는 막 이제 대소의 세력들이 막 쫓아오고 있고, 엄니대수, 즉 송하강에 와보니 나루터에 이르렀습니다. 왕께서 나루터에 이르러 나는 천재님의 자손이요 천재지자요 모는 하백열왕인 충왕인데 나를 위해 자라들은 이때고 거북들은 떠오르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말씀대로 자라들은 이때고 거북들은 떠올라 다리가 되었다. 참 이걸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할지, 이걸 뭐 신앙으로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마치 무슨 기독교의 출애굽기의 그런 장면을 연상해서 뭐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 자신이 이 추모왕이 자신이 천재지자요 몬하백열왕인 추모왕인데 하고 이제 자라더라 떠올라 이때어라 거북들은 떠오더라고 명령하니까 이게 완전 그렇게 자라들이 이때고 거북들이 떠오르도록 해서 다리가 되었다. 이거를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좀 신화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광기토 대왕릉 비문이니까 좀 신빙성이 좀 있지 않느냐. 그러나 모든 전설은 다 각색이 된 것입니다. 후손들에 의해서 자기 선조를 신격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자, 뒤에서는 막 대소의 세력들이 막 대군을 이끌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송하강이랑 큰 강이 놓여 있는데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길이 없어요. 그때 하필이면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의 세력들, 즉 추모왕의 외갓집 세력이 하백의 여식, 하백이라는 그 물을 다스리는 그 군장의 딸인 외가 어머니가 유아부인이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당시에 그 송하강변에 막강한 세력을 자랑하던 그 유아부인의
그 아버지 하백의 그 집안 사람들이 배들을 어디서 끌고 와가지고 이제 이 추모왕이 달아날 수 있게끔 해준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물론 뭐 이걸 글자 그대로 믿으시는 분들은 저를 너무 정말 이렇게 상상으로 해석한다 그러겠지만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여하튼 anyway 이렇게 해서 추모왕은 이 송하강을 건넜어요. 건너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분류골 홀본의 서성산으로 가시어서 도읍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분류골 홀본이 지금 어디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요령성의 그 환인현 지금의 오녀산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림은 준비를 안 했는데요. 이 요령성의 그 한인현 오녀산성을 보시면은 대단합니다. 여기도 참 엄청나죠. 왜냐면은 이게 딱 보면 벌써 그럴듯해요. 이거 참 그 오녀산성이라는 곳이 고구려의 도읍을 할 만하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죠. 그림에 보시면은 오녀산성 대단하죠. 아주 널찍한 그런 그 큰 대지가 있고요. 산성입니다. 오녀산성. 그래서 그 분류골 홀본의 서성산으로 가시어서 도읍을 세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고추모왕께서는 홀본에 와서 도읍을 세우셨던, 그러니까 지금 홀본은 졸본, 지금의 이제 졸본성이다. 그때 당시에 졸본에 졸본 부여가 있었다. 그래 졸본 부여는 뭐 또 이제 삼국사기 같은 데는 또 연타발의 뭐 근거지였고 뭐 거기에 이제 딸이 뭐 소선호가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고기에 따르자면 이 지역에는 이미 북부여가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도읍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이 얘기를 우리는 당시의 졸본부여가 이제 북부여고 그 북부여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졸본부여의 마지막 황제인 고무서가 아들이 없어서 딸만 둘이 있어서 첫째 딸은 박혁거세의 왕비가 되었고 둘째 딸이 이제 소선호인데 그 소선호를 이제 고추모에게 주고 둘이 결혼을 시켰는데 이제 사위가 되어가지고 사위가 고무서의 뒤를 이어서 다시 황제가 되었다. 그래서 그 나라 이름을 원래 북부여였던 나라 이름을 이제 다시 고구려로 바꿨다. 막 이렇게 보는 고기들의 얘기는 이 기록하고도 좀 맞질 않습니다. 여기서. 그러나 여하튼 고추모가 고무서의 원래 고추모의 성은 해시입니다. 당연히 해모수의 후손이기 때문에 해추모였는데 이제 자기 그 출신이 자기의 증조할아버지죠. 증조할아버지인 고진이 고구려 후였고 즉 고리국이라고 합니다. 또 자기의 아버지인 고모수는 옥조우 불리지였는데 그래서 이제 고씨로 성을 바꾸면서 고추모가 되고 나라 이름도 고구려라고 바꿨다. 막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 그런 고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 아주 그 정확한 날짜와 정확한 지역까지도 전부 나와 있는 것이죠. 자, 평락시대 임금 자리에 계실 때 연호가 평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민족이 뭐 연호를 쓴 기록이 별로 없는 것처럼 착각들을 하고 특히 이제 강단사학계에서는 이거를 이제 뭐 감히 어떻게 천자국도 아닌데 연호를 쓰겠느냐. 지금 일본이 천황이라는 것도 좀
너무 웃기는 거지만요. 일왕이 바뀌면은 연호가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의 일본보다는 아마 고구려가 그 당시엔 더 셌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북부여를 이미 이어서 고구려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락이라는 연호를 썼습니다. 물론 국시는 따무르자였죠. 옛날 고조선의 땅을 도로 다 회복한다는. 그래서 이 고추모 이 왕께서는 평락이라는 연호를 쓰고 이제 임금의 자리에 올라서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바꿨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참 업적을 남기시고 뭐 송양을 합병한다는 등 여러 정말 큰 업적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일일이 지금 요번 시간에는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이제 하느님께서 누런 미르를 용을 내려보내서 왕을 맞이하심으로 왕께서 홀본 동강에서 미르의 머리를 밟고 하늘로 오르셨다. 이거는 장례식입니다. 어떻게 뭐 용이 내려왔고 뭐 용의 머리를 밟고 하늘로 올라갔겠어요. 이거는 이제 임금이 죽으니까 커다란 그 용의 모습을 한 그런 그 일종의 뭐라 그러나요? 그 우리가 그 옛날 사람들이 죽으면 아이고 대이고 하면서 이제 그 참 상여라 그러죠. 상여를 메고 가는데 이 상여가 마치 용의 모습을 한 엄청난 크기의 그러한 일종의 상여 장치 시설이었겠죠. 하늘로 오르셨다는 건 뭐 다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저 세상으로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돌아간다고 그런 칠성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얘기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 돌아가셨다 그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절은 태자인 유류왕. 이 광개토대왕 비문에는 이렇게 유류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유류왕이라고 나와 있죠. 이 유류왕에게 이도여치하라. 한문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도여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도여치가 뭐냐 그러면 이도여치는 도로서 함께 중론으로 여는 여론 또는 여러 명 대중 뭐 이런 그러니까 너에게 도로서 삼는다면 여치하라. 여론으로 다스려라. 함께 다스려라. 너 혼자 멋대로 독재하지 말고 도로서 정치를 하라. 그러니까 그만큼 물론 이제 오족 공화정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 고구려란 나라는 그 5부족이 모여서 이제 나라를 열었는데요. 뭐 계루부, 소루부, 연루부 뭐 하여튼 여러 5개의 부족이 모였는데 사실은 독재를 할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각각 부족별로 다 그 군대가 있었고요. 또 그 부족들이 모여서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제가회의, 고추가회의라고 해서 회의를 열어서 정치를 했는데 여하튼 이 고추모 성제께서 돌아가시면서 자기 아들 유리왕에게 정치의 원칙을 이렇게 밝히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도여치하라. 여론 정치를 하라. 혼자서 멋대로 정치하지 말라. 이렇게 독재를 금지하시면서 그렇게 고명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국강상 강개토경 평안호태왕릉 비문에서 맨 참 앞부분 즉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물론 그 고추모 왕으로부터 이제 17세를 전해 가지고 이제 18번째 왕인 지금 이 광개토경 평안호태왕이 태어나시는데 그 전 역사를 기록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창업주인 고추모 성제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 것 같지만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고구려의 역사가 숨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이제 대주류왕 즉 대무신 열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광개토대왕 그 호태왕 17세에 이르는 그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바로 광개토대왕의 이제 정복 역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